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반갑지 않은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핵무기 핵심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핵무기 공장으로 익숙한 영변 혹은 평양 근처 강선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수십 년간 은밀하게 관리해온 핵심 핵시설을 최초로 공개한 겁니다. 이 핵시설을 스스로 공개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죠. 보통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지, 얼마나 위협적인 수준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박수유 기자입니다. 실린더 모양의 철제관들이 빼곡히 들어찬 시설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돌아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원심 분리기가 가동되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 북한 핵무기 제조의 가장 핵심인 곳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핵물질 생산 토대를 강화하자며 원심 분리기 대수를 늘리고 신형기기를 도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생산 현장을 직접 돌아보시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사진 속 원심 분리기는 우라늄을 고속 회전시켜 핵물질을 만듭니다. 원심 분리기 수백 개를 연결한 캐스케이드를 많이 거칠수록 고농축 우라늄이 됩니다. 북한이 시설의 구체적 위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다량의 원심 분리기가 포착된 점으로 미뤄볼 때 평안북도 영변이나 평양 인근 강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핵시설을 일부 공개한 이란을 제외하면 이런 전격적 공개는 이례적입니다. 미국 차기 정부에게 비핵화는 불가하고 핵무기 고도화는 되돌이키기 어렵다. 위협 감소나 핵 군비 통제로의 협상 전환을 사실상 메시지화하게 한 용도로 보여집니다. 핵무력을 과시해 향후 있을 대미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공개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동향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북한의 핵기술이 어느 단계인지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야겠지요.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싸고 있는 저 흰 통은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 분리기입니다. 저 공장에만 1000개 정도 있어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크기나 개수 모두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최수연 기자가 이어갑니다. 한눈에 봐도 현대화된 공장 안. 한 장면에 잡힌 원심 분리기 개수만 어림잡아 1000개가 넘습니다. 170cm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의 키를 감안할 때 원심 분리기의 높이는 160cm 정도로 추정됩니다. 원심 분리기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크기가 작아집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사용한 걸로 알려진 파키스탄형 P2 모델의 높이가 2m였던 것과 비교하면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키스탄 때 P2형 원심 분리기보다 훨씬 더 진보한 형태예요.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 지난 2010년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북한의 초청으로 유일하게 북한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P2 모델 원심 분리기 2000대를 이용해 연간 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공개된 원심 분리기의 높이가 165cm 정도인 이란의 원심 분리기 IR4와 유사한 단계로 농축 능력이 향상됐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란 기준으로 해가지고 IR4로 추산을 한다면은 분리 능력이 한 2배 정도가 되어가지고 1년에 한 80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대규모 재처리 시설이 필요한 플루토늄과 달리 고농축 우라늄은 지하의 소규모 생산 설비만으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우라늄 제조 시설을 늘리고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농축 우라늄은 결국 핵탄두로 만들어집니다. 그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어 보내면 그게 바로 핵폭탄이 되는 거죠.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개발했다 주장해온 핵탄두 화산 31 실제로 상당히 소형화됐다는 평가를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이어서 이솔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3월 처음 공개한 대남 타격용 전술 핵탄두 화산 31입니다. 지름 50cm 정도의 작은 크기지만
10킬로톤의 파괴력을 지닌 걸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화산 30일 공개 1년 6개월여 만에 우리 정보당국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한 겁니다. 지난해 우리 군이 성능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던 것과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성공해야 그 무기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그러한 것들이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북한은 화산 31을 공개할 당시 레고블록처럼 다양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바꿔 끼우며 어디든 기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8종의 미사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남 타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초대형 방사포 KN-25, 주일 미군 기지까지 타격 가능한 순항미사일도 포함됐습니다. 화살 계열 같은 경우에는 1000km 전후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 실제적인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현실화된 거죠. 북한은 오늘 화산 31을 탑재하겠다고 예고했던 600mm 초대형 방사포의 시험 사격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 따져볼 게 많습니다. 국방연구원 박용환 박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막 하얀색 통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그 원심 분리기라는데요. 이걸 보면 이 북한의 핵 능력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사실은 오늘 공개한 것만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 추정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존에 공개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합계해서 추정컨대 한 많게는 최대한 100여 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0여 발을 이미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손실하지 않고 네. 핵연료 그대로를 다 무기화했다면 네. 최대 100여 발 정도. 물론 이제 연구기관마다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공개된 그 장소가 지금 상당히 네. 좀 설왕설래가 있던데 어디로 보여요? 사실은 북한이 어디라고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기존에 우리가 확인된 바로는 해커 박사가 방문했던 영변 그리고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다수 언론들이 보도했던 강선 네. 이렇게 두 군데가 또 거론이 되고요. 또 공개되지 않은 또 기타 한두 군데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까? 어디인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은 혹시라도 이제 비핵화 회담을 다시 한다면 네. 은닉한 시설을 두고서는 사찰 문제가 회담의 아하. 쟁점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영변 강선 외에 또 있을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네,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기존에 했던 그 전략이나 네. 향후 목표로 하고 있는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 두 군데 이상이 있을 것이다.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저 사진이 가짜는 아니겠죠? 통상 이제 북한이 공개하는 걸 두고서는 진위 논란이 나오긴 합니다. 네. 다만 북한이 기존에 보면 그 거짓말을 한 것보다는 사실 그대로 보도했던 가능성은 더 많습니다. 네. 하지만 좀 면밀한 분석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아니 이렇게 핵시설을 공개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보통은 보려고 그래도 감추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핵시설을 공개한 부분은 네. 김정은과 북한이 고도의 좀 전략적인 셈법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아하. 더군다나 지금 이제 미 대선을 둘 다 앞두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좀 낮아지는 이런 배경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하.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뭐였습니까? 오늘 사진 이제 여러 장을 공개를 했잖아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저게 어떤 의미인지. 네, 사실은 핵공학 전문가가 아니면 예. 이해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저렇게 다양한 시설을 더 가지고 있을 가능성, 기존에 네. 공개되지 않은 더군다나 또 현대화된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해커 박사가 증언을 했지만 네. 기존보다 더 발전된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저렇게 공개를 하면 이제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저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다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저 북한이 어느 정도. 그걸 원래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되면 북한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우려를 안 했을까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네. 만약에 북한이
굳이 공개해야 했다면 네. 김정은의 동선이 노출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네. 영변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아하. 아니 그렇지 않다면 네. 오히려 은닉되어 있는 시설을 드러냄으로써 뭐 압박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네. 제가 김정은이라면 앞에 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저걸로 우리가 무슨 비밀 정보를 알 수는 없는 수준입니까? 저 사진만으로는? 드러나는 정보라면 김정은이 공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 원심 분리기 저런 걸 공개해도 저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상당히 위협은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아무래도 이제 협상 차원이나 네. 대외적으로 압박하는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관심은 이제 미 대선 얘기를 하셨는데 7차 핵실험을 정말 할 거냐? 사실은 한다 하고 계속 좀 안 한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기술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핵실험은 김정은이 선택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정치적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를 골라야 합니다. 네. 결국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이때 할 때 가장 효과가 좋다. 이런 시점을 좀 판단해 보는데 네.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김정은도 선뜻 선택하는 게 쉽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 대선 전에 한다면 김정은은 뭘 노리는 거예요? 왜 대선 전을 지금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트럼프 대선을 위해서 예, 좀 그런 의도가 깔린 상황에서는 핵실험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협을 막 주면 뭔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더 유리해질 거다. 네, 과거에 핵 문제를 회담했던 트럼프가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환 박사였습니다. 네, 이미 마음은 추석 연휴가 시작된 것 같죠. 귀성 행렬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기상 기자, 가족 만나러 내려가는 시민들 표정은 밝겠죠? 네, 저는 지금 서울역 대합실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으로 내려가려는 시민들로 오늘 오후부터 북적이고 있는데요. 한 손엔 선물 보따리를 들고 들뜬 표정의 시민들은 벌써부터 명절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주말부부하고 있어서 따로 살고 있어서 이번에 좀 연휴 기니까 좀 가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 생신이어가지고 가서 생신 챙겨드리고 오랜만에 시댁 어른들도 뵙고 할 예정입니다.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한번 내려가 봤는데 힘들어가지고. 네. 역 곳곳에 마련된 의자나 테이블에는 기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가득했는데요. 코레일은 오늘이 귀성객들로 가장 붐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오늘 하행선 예매율은 93%에 달했습니다. 고속도로도 귀성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차량 43만 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50분, 강릉까지는 2시간 50분이 걸리겠습니다. 이번 연휴 귀성길 정체는 일요일인 15일 절정일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15일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7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7일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엔 특히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정부는 의료 공백이 없도록 연휴 기간에 이 평균 8,000곳 의료기관 문을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요일별로 따져보니 내일은 많이 열지만 추석 당일에는 전국 1,700여 곳만 엽니다. 이렇게 매일 달라지니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때 하루 평균 병원 8,000곳이 문을 연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정작 날짜별로 살펴보면 첫날인 토요일에 몰려 있습니다. 2만 7천여 곳으로 월등히 많은 탓에 평균을 끌어올린 겁니다. 추석 당일은 1,785곳입니다. 지난 설 연휴 당일보다 190여 곳 늘어난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추석은 아프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100만 원이 나와도 아프면 가긴 가야 되니까 보험 관리 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뺑뺑이 돌리지만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부터 경증 비응급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면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더 내야 합니다.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만 적용되고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시설은 진료비를 더 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인데 일반 시민들이 응급실 등급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방에서 119에서 그 중증도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중증도에 맞는 병원으로 안내를 하게 될 겁니다. 정부는 최상급 응급실을 찾았다가 경증으로 판단돼 의료진 권유에 따라 더 낮은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 상승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오늘 마감됩니다. 올해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 경쟁률이 관심이죠. 오후 3시 기준으로 39개 의과대 수시 경쟁률은 21대 1을 넘어섰습니다. 359대 1인 대학도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2025학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39개 의대로 들어온 수시 원서는 6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5만 7,192건. 벌써 7천 건 이상 접수가 늘어난 겁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경쟁률은 2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11시 반 원서 모집을 마감하는 가톨릭, 관동대 의대 등 아직 접수 마감이 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최종 경쟁률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의과대학을 휴학했던 애들이 다시 좋은 대학에 응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의대가 는다는 붐을 일으켜서 같이 이제 의대에 대한 지망도가 올라갔거나 그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부 상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의 경우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성균관대 논술 우수자 전형에는 3,593명이 몰렸는데 10명을 뽑기 때문에 경쟁률은 359.1대 1에 달합니다. 이날에도 225.17대 1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내년도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들도 예상보다 수험생들이 몰려 분주합니다. 강의실이나 인프라나 교원 확보나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 많이 오죠. 저희는 계속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다만 전체 모집 인원이 늘면서 지난해 의대 수시 경쟁률인 30대 2를 넘어서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2억 원대의 고가 시계를 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양현석 씨는 국내에서 협찬받은 거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검찰이 그제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 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양 씨는 지난 2014년 싱가포르를 다녀오면서 세관 신고 없이 고가의 시계를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시계 업체가 양 씨에게 홍보 목적으로 선물했다는 건데 시가 2억 원이 넘는 제품입니다. 관세법상 $800, 약 106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들여올 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환율로 2억 원대 시계에는 세금 9천여만 원이 붙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청이 내사를 하다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되기 직전 검찰이 기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선물을 준 시계업체 싱가포르 지사장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 현지 지사장은 선물한 장소가 싱가포르가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양 씨는 국내에서 받은 선물이라며 신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품을 제공한 시계회사 지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장의 진술을 법정 증언 대신 써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안 한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심 증인이 이미 출국한 만큼 선물이 전달된 장소가 어딘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울릉도는 추석을 앞두고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이틀 사이에 300mm 넘는 장대비가 쏟아져서 도로가 끊기고 상가가 침수됐습니다. 46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입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도로에 버스가 멈춰 서 있습니다. 토사가 섞인 흙탕물이 강물처럼 쉼없이 흘러갑니다. 산에서 쏟아진 토사와 흙탕물은 일대를 점령했습니다.
한가운데 멈춘 차량은 버티기도 버거워 보입니다. 상가들이 모여있는 골목길도 흙탕물이 가득한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물이 차올라오는 거예요. 내 평생 이런 비는 처음 봤어요. 피난 갔다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오니까 이제 제 가게 앞에 입구에까지 물이 올라왔었고. 그제부터 이틀간 울릉도에 내린 비는 308mm. 한때 시간당 70mm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며 46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해 순환도로가 통제되는가 하면 주택과 상점이 침수됐습니다. 주민 700여 명이 한때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가 되면서 긴급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주민들 일상 복귀는 물론 추석 연휴 귀성객과 관광객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순환도로 통행이 재개됐고 대피했던 주민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어제도 밤을 새고 오늘도 밤샐 겁니다. 우리 만반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울릉도 오십시오. 울릉도는 대부분 피해 구간은 응급 복구가 완료됐다며 추석 연휴 전까지 주요 복구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제주로 놀러가서 2주 동안 머문 관광객들이 절도범으로 변했습니다. 금은방을 털어서 귀금속 6천만 원어치를 훔쳤는데요. 배영진 기자입니다. 헬멧을 쓴 남성이 금은방 주변을 서성입니다. 잠시 자리를 떴다 다시 나타났는데 손에는 돌을 들고 있습니다. 금은방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유리문에 돌을 던집니다. 몸으로 밀어붙여 내부로 들어갑니다. 이 금은방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진 건 새벽 2시 10분쯤. 남성은 6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챙긴 뒤 다른 남성이 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범행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추적 끝에 10대 2명과 20대 1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2주 전 제주로 여행을 왔는데 생활비가 모자르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주할 때 쓴 오토바이도 공항 인근에서 훔친 것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과 검은 옷을 입는 등 신분을 감추려 시도했고 범행을 마친 뒤 곧바로 제주를 빠져나갈 계획이었지만 덜미가 잡혔습니다. 형사들을 총동원해서 CCTV 분석과 탐문 등으로 2시간 만에 모텔에 숨어있는 일당 3명을 모두 검거했고 피해품도 전부 환수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주에 오기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온몸이 땀에 젖고 비틀비틀 운전하는 남성. 경찰이 추궁해 마약 전과를 실토했습니다.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로 들어가는 경찰. 온몸이 땀으로 젖은 40대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뒤로 휘청입니다. 경찰이 차량 내부를 확인했지만 수상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자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감지는 안 돼요. 소변 검사 하시려면 하셔라 막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경찰은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경호 운전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차선을 넘나들며 뒤따르던 운전자. 경찰이 정차시킨 뒤 경고를 한 뒤에도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뻔합니다. 두 번째 정차 후 경찰이 재차 추궁하자 운전자는 마약 전과를 실토했습니다. 최근에 했냐 이건 3일 전에 또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해가지고. 인근 경찰서로 이동한 남성의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빨간불에 신호 위반하는 검은 차량.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그대로 내달립니다. 경찰이 시속 197km로 따라붙어 보지만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한 추격전은 6분간 이어졌습니다. 운전자는 결국 경찰차가 앞을 막아서야 멈췄습니다. 붙잡힌 40대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무면허였습니다. 면허가 없어서 고주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고 18시가 좀 넘은 상황이어서 이제 통행량이 많아지고 있는. 경찰은 난폭 운전과 무면허 혐의로 남성을 입건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벼락에 맞아서 40분 동안 심장이 멈췄던 20대 교사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공국진 기자입니다. 두 남성이 밝게 웃으며 손을 맞잡습니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영수 교수와 고등학교 교사인 김관행 씨입니다. 지난달 5일 교사 연수를 받던 김 교사는 낙뢰를 맞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무에 떨어진 낙뢰가 근처를 지나던 김 교사에게 닿으면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겁니다. 이날 광주 전남 지역엔 비와 함께 3,000번 가까운 낙뢰가 관측된 바 있습니다. 의식이 없으셨고 혀도 말려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혀 잡아당기면서 호흡을 최대한 유지시키려고 했었고, 응급실에서 호흡과 백박을 되찾은 건 40분이 지난 뒤 여러 장기가 망가졌고 피도 굳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황.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공 심폐기기 에크모를 최후 수단으로 쓰기로 한 겁니다. 사흘간 집중 치료 끝에 김 씨는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인공호흡기를 뗄 정도로 몸 상태가 돌아왔고 사고 2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교수님, 간호사 쌤들 저를 잘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진짜 할 수 있겠다, 해보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젊어서 그런지 본인이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며칠 만에 그걸 다 회복을 해내고 지금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김 교사는 치료해준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필리핀 영어 캠프에서 한 초등학생이 중학생 2명으로부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초등학생 측은 캠프의 관리가 부실했다고 했는데요. 강보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이 카페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B군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A군은 밀어냅니다. 지난 여름 필리핀 영어 캠프 같은 기숙사방에서 지내며 알게 된 두 학생. A군 부모는 A군이 캠프 기숙사방에서도 B군과 또 다른 중학생 C군으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형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형이 자기를 벗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이제 뭐 정말 어떻게 막 눈물이 막 흐르면서. A군 부모는 B군과 C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군 부모는 아이가 잘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그 방이 장난을 많이 치는 분위기였고 맞고소도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C군 부모는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주최 측 관리가 부실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5인실 여학생 방에는 필리핀 원어민 교사가 같이 지내지만 4인실 남학생 방에는 생활을 관리할 교사가 없었습니다. 관리 소홀이나 아니면 보호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사정으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캠프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다며 학생들 관리를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이 우주에서 유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인공은 미국의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작먼입니다. 한 발짝 다가온 우주 여행 시대,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 위 원형 출입구를 당기자 우주를 향한 문이 활짝 열립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항공기 조종사 제러드 아이작먼이 민간인 최초로 우주 유영에 나서는 순간입니다. 한 발씩 올라가 밖으로 나가자 캄캄한 우주 속 푸른 지구가 밝게 빛납니다. 시속 25,000km로 움직이는 우주선 위에서 아이작먼은 10분 정도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결제 서비스 회사인 시프트4를 창업한 아이작먼은 재산이 3조 원에 이르는 억만장자입니다. 우주여행의 꿈을 이루기 위해 스페이스X의 민간인 우주 비행 프로젝트 폴라리스던에 약 2,68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비행엔 아이작먼 외에 퇴역 공군 조종사와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까지 모두 4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나사의 주황색 우주복을 입는 대신 스페이스X가 직접 만든 우주복을 입었습니다.
기존의 우주복보다 유연성이 더 뛰어나고 헬멧은 우주복의 압력과 산소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They know they need EVA capability, the knowledge of the operations and the suit in order to fulfill their long-term dream of potentially populating another planet someday. 이들은 5일 동안 36가지 연구와 실험을 수행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먹는다라고 발언한 이후 미국 내 이민자를 겨냥한 테러 위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또 이민자들이 반려견을 훔친다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언급하자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실제 테러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스프링필드 시청과 학교는 IT 이민자들을 유입시켰다며 폭탄 테러 위협을 받고 폐쇄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선 이민자들을 향한 증오도 커지고 있습니다. They were bullied by other kids, and I had to move to another neighborhood, and because they were actually they are threatened by teachers. 인구 약 6만 2천 명의 소도시 스프링필드에는 최대 15,000명의 IT계 이민자들이 유입됐습니다. A lot of fears going on right now. Some of them are scared for their life. 백악관은 고양이를 먹은 여성이 이민자가 아닌 미국인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That makes the lives of the communities that are being smeared here, it puts their lives in danger. And it is just hate speech. 하지만 트럼프는 토론 후 첫 유세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And even walking off with their pets. My dog's been taken. My dog's been stolen. 그 사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지지율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TV 토론 직후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5%포인트 앞서며 지난달 같은 조사보다 격차를 소폭 넓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형 전투기를 격추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무려 670억 원이 넘는 전투기를 한 발에 4억 원짜리 휴대용 미사일로 잡았다는 건데요. 박지한 기자입니다. 깜깜한 상공을 가로지르던 전투기가 붉은 화염에 휩싸이고 무게 중심을 잃은 듯 심하게 흔들립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우크라이나 군대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특수부대 전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격추된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5천만 달러, 약 67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함대에서 쏜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휴대용 대공 미사일의 가격은 최대 4억 원 정도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자국 영토인 쿠르스크로 쳐들어온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며 10개 마을을 되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예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Росіяни почали контрнаступальні дії. Це йде за нашим українським планом. Щодо Білорусі, скупчення бачили давно. Контролюємо цей процес.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지원해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해달라고 미국과 영국에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만약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나토와 미국,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빈자의 성인으로 불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순방지에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를 타서 화제입니다. 10년 전 방한 때는 기아의 경차를 탔었죠. 안건우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가 바티칸 국기를 달고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합니다. 앞자리에서 누군가 내리는데 자세히 봤더니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아이오닉5는 교황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11일부터 2박 3일간 모든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가톨릭 학교 청소년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의회를 방문할 때도 교황의 발이 됐습니다.
교황이 조수석 창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은 현지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I feel that he is very simple and very down to earth folk. 어딜 가든 고급차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차를 타는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차를 선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8월 방한 당시 가장 작은 한국 차를 타고 싶다고 요청해 기아 소울과 함께 방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픈카로 개조된 국산 승합차인 카니발을 타고 퍼레이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아시아 순방길 이전에 한국의 최신 전기차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현대차는 교황의 자사 차량 탑승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추석 여행 많이 가시죠? 타는 캐리어 요즘 인기입니다.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지 않고 탈 수 있는데 속도가 빨라서 때론 위험한 장면도 연출됩니다. 경찰이 전동 캐리어를 도로에서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는 원동기로 규정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유명 아이돌이 타는 모습이 SNS로 퍼지며 최근 국내에서도 유명해진 전동 캐리어. 전 동네에서 몇 번 봤어요. 저희 애보다 어린 애들도 많이 타고 있고. 아이들부터 해서 상관없이 한 40, 50대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끌고 많이 다니세요. 아이가 타도 안전하다고 광고하지만 동력 장치가 결합돼 있어 시속 13km까지 속도가 납니다. 경찰청은 전동 캐리어를 전기 모터를 단 스쿠터에 준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정했습니다.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며 도로에서 안전모를 안 쓰거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측은 지난달 초부터 공항 내에서 전동 캐리어를 탈 수 없다는 공지를 올리고 이렇게 탑승 금지 스티커를 붙여 여행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항 같은 실내에서는 전동 캐리어 탑승에 면허나 안전장치 같은 제약이 없는 만큼 인천공항공사 측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탑승 제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의 정비를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선 전동 캐리어를 타던 중국인 유학생이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서울시가 올 하반기 150원 올리려던 이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내년으로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 때문인데요. 당장 안 오르는 건 좋지만 지하철 적자가 워낙 크죠. 내년에 한꺼번에 폭탄 인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요금은 1,400원입니다. 지난해 10월 150원이 올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하며 지난해 10월과 올해 하반기로 두 차례 나눠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올해 지하철 요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무게가 쏠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계적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선 데 이어 또다시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려는 겁니다. 복수의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인상 자제 요청을 받고 있다며 아마도 올해 안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중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의 억제 기조 탓에 코레일이 협조하겠느냐고도 전했습니다. 환승 체계에 따라 요금 인상은 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요금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과 직결된 만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각에선 지하철 요금 인상을 미루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 지하철 누적 적자 규모는 17조 6,800억 원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의회에선 내년으로 넘기면 물가대책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상폭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빚내서 집을 사는 게 까다로워졌습니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선 건데 실제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선 매물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유창 기자입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주택 매수 수요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서울에서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두드러집니다. 도봉구의 아파트 단지에는 현재 100개 넘는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47%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물이 6% 늘어나는 동안 도봉구는 10%, 강북구는 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 3구는 4% 내외 낮은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대출 규제에 중저가 아파트가 모인 지역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연예계는 따지고 그런 형태가 그걸 들어서 더 급격한 DSR 그런 강화 때문에 좀 영향은 있겠죠. 없는 분들한테 그런 저성비는 크게 느껴집니다. 매물 적재 속도 격차는 가격 인상폭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 자치구의 아파트 값은 서초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 도봉구, 강북구는 하위권이었습니다. 강남 3구 이외 지역은 하락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출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최근에 그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매수세가 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가격이 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서울에서는 노도강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 못지않게 서울 내에서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유리하면 환호하고 불리하면 침을 뱉는다.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직격했는데요. 정작 이 총장에 대해 임기 내 매듭 짓지 못한 수사가 많다는 박한 평가도 나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했습니다. 역대 45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사례는 이 총장을 포함해 9명에 불과합니다. 오늘 퇴임사를 통해선 정치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하여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서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2년 전 이 총장 취임 당시 내건 목표는 민생 범죄 대응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나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엔 전담 수사팀을 꾸려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을 겨냥한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과 대립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 총장 임기 동안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5차례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으로 이 대표 구속을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습니다. 야당은 검사 탄핵이나 검찰청 폐지 법안을 내세우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입니다. 여권을 향한 수사도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시점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지휘부가 교체되자 7초 침묵으로 입장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결국 이 총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후임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는 19일 취임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공식 행보가 없었던 원희룡 전 장관, 이달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공개로 2번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개혁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는데요. 향후 역할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2차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용산에서 만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초엔 독대 형식으로, 지난 10일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함께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6월 대통령과 독대한 직후 전당대회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척 지는 순간 우리 모두 망합니다. 전당대회 이후에는 공식 행보를 자제해 왔습니다. 이번 만남으로 향후 원 전 장관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원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한 걸로 안다며 언젠가 역할이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총선 직후에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다양한 자리에 물망에 오른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원 전 장관 측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판결이 어제 나왔죠. 이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수십 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김 여사가 시세 조정 시점에 다량의 주식 거래를 하는 대화 내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이 내용을 어떻게 볼 건지에 따라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갈릴 걸로 보입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가 80여 차례 등장합니다.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정황과 김 여사가 매매 과정을 보고받는 녹취 대화 내역도 나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시세조정주범은 동료에게 8만 주를 매도하라고 지시합니다. 이후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같은 날 증권사 직원이 방금 8만 주가 다 매도됐다고 김 여사에게 보고하자 김 여사는 알겠다라고 답합니다. 그보다 앞선 10월 28일엔 그럼 얼마 남은 거죠? 라고 증권사 직원에게 묻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본 2010년 10월 21일 이후 대화 내역입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증권사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단순 자금 제공자로 보느냐, 시세 조정에 가담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법 처리 여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지도부들 추석 민심 잡아야겠죠. 네, 추석 연휴 앞두고요. 귀성길 민심 찬양 위해서 한동훈 대표는 서울역으로, 이재명 대표는 용산역으로 갔습니다. 각각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는 곳이죠. 두 대표 택한 장소만큼 시민들 만나는 모습도 다르더라고요. 자, 여러 번 해봐서인지 이재명 대표는 노련해요. 자, 한동훈 대표는 취임 뒤 처음 명절 맞는데 어땠을까요? 네, 한 대표는 귀성길 인사 마치자마자 결시가동을 찾아 도시락 나눠주는 봉사활동 하러 갔는데요. 그러니까 추석 때 선물 대신에 기부를 한다더니 여기를 간 건가요? 네, 이 아동복지관에 5천만 원 기부했습니다. 두 대표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도 전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 여러분께 막찬 보름달 같은 희망이 되도록 세밀하고 섬세하게 격차의 매듭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인데 뭐 후보 이삭을 주어요? 네, 요즘 조국혁신당 호남 재보궐선거 앞두고 민주당과 경쟁 중이죠. 민주당이 오늘 조국혁신당을 향해 후보를 이삭 줍기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로 징계 대상이었던 민주당의 후보를 이삭 줍기 한 데 이어 혁신당이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보를 영입했다는 비판인데 혁신당 이삭 줍기 표현은 품격과 거리가 멀다며 이삭이 아닌 사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 두 당이 점점 치열해지네요. 네, 민주당이요. 어제 조 대표의 발언도 문제 삼았는데요. 민주당이 부산에 낸 후보 2번 떨어진 거 아니라고요. 김 후보님은 전에도 2번 도전했다가 결실을 거두지 못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승리를 가져오기 힘든 후보라고 봅니다. 마치 2번 낙선한 듯한 교묘한 사실 왜곡으로 네거티브 공세까지 참으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혁신당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한 번은 잦은 사퇴, 한 번은 경선에서 졌으니 맞는 말 아니냐고요. 조 대표 오늘부터는 아예 호남 내려가서 월세살이를 시작한다면서요? 네, 용산역에서 시민들과 추석 인사 나눈 조 대표 곧장 짐 싸들고 군수 재선거가 있는 곡성으로 향했습니다.
입주합니다. 입주합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습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네, 추석 연휴 기간 의료 공백 우려로 발등에 불 떨어진 대통령과 총리. 오늘 일제히 의료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견뎌주셔서 좋은 치료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오늘 추석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던데 여사가 함께 있더군요. 네, 각별히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더라고요.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지난 설 인사 영상엔 윤 대통령 혼자였죠. 이번 추석엔 김건희 여사도 함께한 게 눈에 띕니다. 의료 이슈가 이번 추석 밥상 최대 화두인데 민심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오늘 한국갤럽에서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 20%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는데요. 부정평가 이후 1위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였습니다. 급하게 응급실까지 찾아서 의료진 이야기들은 윤 대통령을 향한 민심, 보름달처럼 채워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정면에 전시된 이 작품. 한국의 대표적인 설치미술가죠. 이불의 작품입니다. 한국 작가의 작품을 설치한 건 처음인데 뉴요커들 반응은 어떨까요? 조아라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파리 루브르, 런던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웅장한 건물 기둥 사이로 흘러내리는 듯한 조각상들이 보입니다. 독특한 모양의 관람객들은 사진부터 찍습니다. 4개의 조각상,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 작가 이불의 작품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매년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들의 조각 작품으로 건물 외관을 장식하고 있는데 한국 작가의 작품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면부만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 특별한 공간이고 마치 이곳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동상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작가는 유토피아를 향한 인류의 열망, 기술 발전의 명암 등 다양한 주제로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에 공개된 조형물은 기계와 인간의 결합체, 사이보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불 작가 전시 개막 행사에는 약 400명이 몰릴 정도로 뉴요커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I feel like this is a very kind of distinctive public commission to be on the outside of a big museum building. I think she's filled the space quite beautifully, and I'm interested to know more about her and her work. 이불 작가의 작품은 내년 5월까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정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2달 뒤 프리미어 12 무대에 나설 우리 대표팀의 예비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류현진, 양현종 등이 빠지고 2000년대생 젊은 피들로 세대 교체됐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KBO 전력강화위원회가 프리미어 12에 나설 60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대표팀 42부터 눈에 띄게 젊어졌습니다. 원투펀치에는 올 시즌 14승 6패의 평균 자책점 3.55인 2000년생 원태인과 시속 160km 강속구를 뿌리는 2003년생 문동주가 발탁됐습니다. 1999년생 곽빈, 메이저리그도 깜짝 놀란 공끝을 가진 2005년생 김태견도 투수조 주축입니다. 야수는 매경기 신기록 행진 중인 2003년생 김도영을 비롯해 고졸 신인 2005년생 박지원 등이 뽑혔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터줏대감이자 투수조 빅3로 불렸던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대표팀에 가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경기해보고 싶습니다. 도하 아시안게임부터 18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고 대표팀을 이끌어왔지만 어느덧 장강의 뒷물이 된 겁니다. 실제로 투수조는 1991년생 고영표, 야수조는 1993년생 구자욱이 대표팀 최고참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2026 월드베이스볼 클래식과 2028 LA 올림픽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젊은 선수들로 명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프리미어십이 당장의 성적보다 4년 뒤 올림픽까지 내다본 전략적 세대 교체라는 겁니다. 다만 최종 엔트리 확정 전까지 예비 명단 변경이 가능한 만큼 베테랑 선수들의 대표팀 합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사실상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날씨 키워드는 무더위, 소나기와 비입니다. 중부지방의 기온도 올라서 내일부터는 전국이 30도를 웃돌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폭염이 이어집니다. 이 더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 내일은 중부에, 모레부터는 동쪽 지역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에 많게는 80mm 이상, 충청과 경북에 40mm고요. 그 밖의 남부와 제주는 맑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서울과 대전 25도, 부산 26도로 대부분 열대야가 발생하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30도, 제주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맘때보다 크게는 8도 높은 겁니다. 내일부터 남해안과 제주,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들어서요. 해안가로 향한다면 안전사고에 주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마다 귀성길 막힐까 걱정이던 추석, 올해는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명절 연휴에 우리 혹시 가족이 아프면 어쩌나, 응급실엔 갈 수 있을까? 정부는 응급실과 동네 병원 최대한 많이 열어서 대비하겠다는데요. 병원 찾아서 뺑뺑이 도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연휴 의료 대비에 빈틈 없어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